리타는 배려심이 깊은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막내딸 제시카와 같이 힘든 사람들을 보면 항상 자신보다 우선시했다고 합니다. 리타는 항상 딸 제시카의 삶에 대해서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제시카를 돌보기 위해 자신의 사랑만이 그녀를 억제하고 보호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리타가 목숨을 잃기 전에 그녀는 제시카에 대해 훨씬 더 보호적인 입장을 취했었습니다. 사실 제시카는 지적 장애와 분노 조절 장애를 포함하여 여러 가지 정신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폐 진단까지 받았습니다. 또한 어릴 때 학교에서 학생들을 공격하다가 정학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제시카는 여자들을 극도로 싫어했다고 합니다. 2012년부터 제시카는 사건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한 여성이 아기를 안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제시카는 그녀를 향해 걸어갔고 여자의 머리를 잡아당겼습니다. 이와 비슷한 사례가 6건이나 경찰에 기록됐습니다. 그녀가 이렇게 사람들의 머리를 잡아당기는 이유는 그 사람들이 그녀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시카는 호러 영화를 즐겨봤는데 그 중에서 텍사스 전기톱 사건을 가장 좋아했고 집착했습니다.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집착하는 행동도 자폐의 일반적인 증상입니다. 그리고 제시카는 이런 영화의 영향을 받았던 것인지 그녀의 가족을 포함해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위협함으로써 괴롭히는 것을 즐겼습니다. 그 중에서 심각한 경우는 한 사람에게 하루에 100번이나 전화를 건 적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 리타는 제시카를 돕기 위해 만날 수 있는 모든 의사들에게 도움을 구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의사들도 제시카의 병을 완화시킬 수 없었고 리타는 결국 의학이 아닌 다른 곳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그녀는 $5,000에 제시카에게서 악마를 빼내준다는 영매사와 계약도 했었는데 성금 $2,500만 날리고 어떤 서비스도 받지 못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제시카는 처방받은 약을 복용하는 것도 거부했습니다. 2019년 7월 제시카와 리타 단둘만 집에 있었습니다. 그녀의 언니는 결혼을 하면서 이사를 갔고 아버지는 제시카를 견딜 수 없어서 이미 몇 년 전에 집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제시카는 분노와 우울증을 치료하기 위해 상담사를 만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혀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7월 19일 제시카는 무작위로 한 사람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평소처럼 그 사람을 위협했고 또 이런 짓을 하는 딸을 막기 위해 강경책으로 경찰의 도움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리타는 제시카를 경찰서에 데려갔고 한 경찰관이 제시카에게 다시는 그런 짓을 해서는 안 된다고 주의를 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시카와 리타는 함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음날 7월 20일 아주 어린 친척 아이가 제시카와 리타의 집에 왔습니다. 제시카를 감독 관리해야 하지만 그래도 4살짜리를 더욱 세심하게 돌봐야 했습니다. 하지만 리타가 아이를 정성껏 돌보는 것에 대하여 제시카는 화가 났습니다. 저녁에 제시카는 리타에게 배가 너무 아프다며 의사를 불러달라고 했습니다. 의사는 늦은 시간에 도착했고 제시카를 검진하고 싶었지만 제시카는 식당에 전화해 음식을 주문하고 있었습니다. 30분이 지나도 전화를 끊지 않아 의사는 그냥 돌아갔습니다. 리타의 관심을 받기 위해 꾀병을 부렸던 것입니다. 의사가 떠난 후 리타는 큰딸 크리스티에게 전화를 하여 제시카를 시설에 넣을 수밖에 없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시카를 시설에 데려가기 위해 응급구조대에 전화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제시카는 그녀의 전화기를 뺏으려 했고 둘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제시카는 본인의 어머니 리타의 머리카락을 붙잡고 바닥을 질질 끌며 부엌으로 데려갔습니다. 제시카는 부엌에서 날붙이대를 꺼냈고 리타가 움직일 수 없게 위에서 깔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찔러댔습니다. 이때 친척 아이는 모든 소동을 듣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부엌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매우 용감하게도 장난감 상자를 가져와서 때리며 제시카가 리타를 더 이상 공격하지 못하게 만들려 했습니다. 하지만 고작 4살짜리의 힘으로 제시카를 멈출 수 없었습니다. 결국 제시카는 조카의 얼굴을 베었습니다. 제시카는 총 7개의 날붙이를 사용했는데 그중 4개는 부러지기까지 했습니다. 몇 번을 찔렀는지 모를 정도입니다. 그리고 제시카는 리타의 머리를 목에서 분리해버렸습니다. 그녀는 리타의 머리를 들고 옆집으로 걸어가다가 도중에 길가에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 제시카는 이웃집 문을 두드리며
리타를 구하기 위해서 응급구조대를 부를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시카는 이웃과 함께 집으로 돌아와서 응급구조대에 직접 전화했습니다. Please come. I need you. This is a immediate life or death situation. So did she just say her mum tried to stab her? I don't know because of the. Yes. Yeah. With a knife. And in self-defense, I think I killed her. She had enough of me. She grabbed me by the hair and dragged me from my room all the way to the kitchen. And she got a knife and she tried to stab me with it. And I grabbed the knife off her because I thought she was going to stab me. So I stabbed her back. And I was so heated up with anger, I just kept stabbing and stabbing and stabbing her. And I took off her head. Okay, talk to him. Hello? What happened? I don't know. We was just at home, but she just come in screaming for help. And when suddenly I opened the door, she said, "Just help me and call the police or ambulance." And she said to me, she had a fight with her mom, I think. Okay. And I had my mum's head in my hand. I know this sounds insane, but I was taking it for evidence to show the neighbour. In the struggle, in the frustration, I didn't know what I was doing. I cut her head off. 경찰관들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제시카가 완전히 피에 젖은 채로 밖에 서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물었고 리타가 자신을 죽이려 했고 본인은 정당방위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우선 제시카는 체포하고 현장을 조사했습니다. 그들은 먼저 거실에 숨어있던 아이를 발견했습니다. 다행히 목숨에 지장은 없었지만 얼굴에는 큰 상처가 남게 됐습니다. 부엌에는 리타의 시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녀의 머리는 집 밖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붙잡혀가는 와중에 리타의 머리가 어디에 있는지 가리켰고 그들에게 어머니의 머리를 다시 몸통에 꿰매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제시카는 서에 끌려갔고 많은 질문을 받았습니다. 제시카는 리타로부터 공격을 받았고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이런 일을 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시카는 어떤 상처도 입은 게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만 신경 썼고 본인의 잘못에 대해서는 어떤 후회도 비치지 않았습니다. 현장을 조사하기 위해 수사관들이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제시카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리타에게서 무려 90개가 넘는 방어흔도 발견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정말 끔찍합니다. 코를 잘라냈고 눈이 적출됐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눈은 제시카가 움켜쥐어 터뜨려 버렸습니다. 제시카는 재판을 기다리는 동안 구금됐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다른 수감자들의 머리를 잡아당기고 욕을 하였고 한 번은 끓는 물을 다른 수감자에게 붓기도 했습니다. 재판은 2020년 11월 30일에 시작됐습니다. 이번 사건의 모든 기록과 증거들이 제출됐고 제시카의 장난 전화 기록들과 호러 영화에 집착했다는 점도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제시카는 정신과 병원으로 가는 것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제시카의 변호인단은 그녀는 분노와 감정을 통제하는 능력이 없다며다 양한 정신적인 부분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제시카가 최소한 옳고 그름은 알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정신과 의사의 증언을 제출했습니다. 정신과 의사들이 말하기를 자폐증을 가진 사람들에게서 공격성은 흔히 확인할 수 있지만 제시카가 보여준 것처럼 이렇게 극단적인 폭력은 자폐증에 의해 야기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이번 사건의 원인은 그녀의 분노 조절 장애가 초래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법정에서 피해자 진술이 있었는데 제시카는 가족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전혀 관심을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제시카는 유죄 판결을 받았고 징역 2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유죄 판결을 받은 후 제시카는 정신과 의사와 다시 이야기를 나눴는데 본인이 먼저 리타를 공격했었고 정당방위가 아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머리를 떼어낸 것인지 설명했습니다. 또한 평소에 자주 보던 영화에서 영감을 받은 그대로 했었다고 합니다. 수감된 이후 제시카는 자신이 한 일에 대해 후회를 표했습니다. 그리고 징역 16년으로 감형됐습니다. 제시카의 언니 크리스티는 동생을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이고 석방된 후에도 신경 쓰지 않겠다며 위조를 선언했습니다. 시간 내어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나처럼 또 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날 때까지 모두 몸조심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힘이 되며 여러분의 의견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